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외동딸을 키웠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가정집에 파출부하러 다녔어요. 밤에는 24시간 국밥집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외동딸을 키웠네요. 사람들은 허드렛 일하는 저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외동딸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까요.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힘들게 자식 키워본 분들이라면 당시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는 저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며 시작됩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유학도 보내지 못했는데 명문대 나와서도 노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불황에 떡하니 취직을 했더라고요. 엄마, 저 이사님 비서로 일하게 됐어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꽤 인정받는 회사예요.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운이 좋았나 봐. 어머,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운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 결과지. 자격증 따고 어학 점수 올린다고 매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잖아. 꼬물거리던 우리 딸이 벌써 사회인이 되다니. 아빠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뿌듯해 하실 거야. 그날 딸의 합격 소식을 들은 저희 모녀는 얼싸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임신 소식이 날아든 겁니다. 곱게 키운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고작 그 사실만으로 놀라기엔 아직 일렀어요. 아이 아빠가 딸이 상사로 모시던 중소기업 이사라는 말에 기겁해야 했거든요. 그 남자는 회사 대표의 맏아들로 딸보다 12살이나 많은 띠동갑에 이혼 전력도 있는 돌싱이었어요. 그 소식이 믿기지 않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네가 정말 그 이사라는 남자 아이를 가진 거야? 죄송해요, 엄마. 근데 매일 얼굴 보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소문으로는 부잣집 아들이라 막무가내고 못됐다곤 했는데 저한텐 전혀 안 그랬어요. 얼마나 자상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이 비슷한 또래와 알콩달콩 연애하다 결혼하길 바란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대표 아들이라고 해도 띠동갑에 이혼남은 반갑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터져버렸고 뒤늦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도 웃음을 머금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님이 결혼하자고 하셨어. 곧 양가 상견례 하자는 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딸이 설레는 표정으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날부터 저는 그 결혼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사돈들이 처음부터 저를 업심여기는 게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듣자 하니 건물 청소하신다고요? 이 일이 참 힘드시겠네요. 말은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지만 눈빛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바깥사돈은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래서 가뜩이나 불편한 자리를 안사돈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은지가 우리 장남을 제대로 잡았네요. 임신까지 하고 애가 아주 영악한 것 같아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아들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결혼시키긴 하는데 앞으로가 참 걱정이네요. 생활 수준의 격차를 은지가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지.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딸을 위해 올라오는 화를 꾹 참았어요. 마치 제 딸이 작정하고 자기 아들을 꼬셔 임신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당장 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제 감정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적인 상견례를 마치고 한 달 만에 딸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하객들의 축하도 없었어요. 남자가 재혼이라는 이유로 초혼인 제 딸도 사진 한 번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임신 중이라는 걸 핑계 삼아 신혼여행도 1박 2일 부산 여행으로 대체됐어요. 고생하며 자란 딸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되길 바랬던 친정엄마로서 눈물뿐인 결혼이었습니다. 사돈들은 그 모든 일을 결정하며 철저하게 절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고 탐탁지 않은 부분은 홀몸도 아닌 딸이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안 싸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채연이가 장남이니 은지는 당연히 집으로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살림도 가르쳐야 하고 집안 가풍도 익혀야 하니까요. 물론 딸이 사랑받는 며느리였다면 걱정이 좀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손주까지 가진 며느리를 바라보는 안사돈의 눈에서 냉기가 뚝뚝 흐르는 게 보이는데 제 마음이 편할 리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딸은 시댁으로 들어가기 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친구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딸 결혼식을 보여줄 수가 없네.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임산부가 속 끓이면 애한테 안 좋으니까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애 생각만 해. 이서방한테 잘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섭섭한 티를 내면 딸의 마음이 너무 무거울까봐 웃으며 인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딸의 운명이라면 행복하게 살길 빌어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딸은 80평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걱정한 것에 비해 사는 게 힘들진 않은지 결혼 초반엔 연락이 자주 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내기 일쑤였고 만나자고 해도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딸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애 낳았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무작정 딸이 산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렇다고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갈 순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 입구 의자에 앉아 혹시나 딸이 오가지 않을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5시간이 지나도록 딸은커녕 딸내 식구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 쉬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네요. 그래도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미련한 모정이 다음 날도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또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그날도 허탕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던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어제부터 보이시던데 혹시 누구 기다리시나요? 말을 건 상대는 바로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딸이 이 아파트에 사는데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경비원은 제 말을 듣더니 사정을 알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를 먹다 보면 굳이 말로 설명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눈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딸이 강남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제 입성이 초라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도 내품 떠나면 대학이 어려워지죠. 그래, 얼마나 못 보신 거예요? 결혼하고는 쭉 못 봤어요.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이고, 저런 궁금하시게도 생겼네요. 근데 혹시 몇 층에 사는 누구신지? 10층에 살아요. 같이 집 온 새댁이고 임신 중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10층이면 이 대표님 댁인데. 맞아요. 사돈어른이 대표고 성이 이가가 맞아요. 아이고, 그 집 새댁 친정엄마시구만. 근데 이 일을 어쩌나? 그 새댁 지난달에 벌써 애 낳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경비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에 낳았다니. 출산 예정일은 어제였는데 그럼 조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유, 말도 마세요. 그때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새댁 양수가 터졌다면서 다급하게 병원에 간 거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어머나, 우리 딸은 제 딸은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애랑 산모 다 괜찮다고 들었어요. 아마 애 낳고 조리하느라 연락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딸이 조산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고 입에 침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사히 출산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공동현관으로 가 딸의 집 호수를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곧 귀에 익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안사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엔 냉정한 그 목소리마저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사돈 안녕하세요. 저 은지 엄마예요. 우리 은지가 애 낳았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딸이 사는 집이라고 해도 여긴 엄연히 사돈 집입니다. 근데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게 무슨 경우죠? 애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정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던지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결례라는 건 알지만 은지가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답답해서요. 조산을 했다는데 어디가 안 좋았던 건지 걱정도 되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애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어디 성한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이 다 골았나 봐요. 그깟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똑바로 못 낳아서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팔자 좋게 산후조리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연락드리라고 전화할 테니 돌아가 주세요. 그럼 이만. 그러더니 곧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 배를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아 야속한 사돈과의 대화 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막 발을 들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얼른 화면을 확인하니 그토록 기다리던 딸의 전화였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아 외치듯 물었네요. 은지야, 너 몸은 어때? 조산했다더니 괜찮은 거야? 그러자 기운 없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엄마. 나 잘 지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워낙 급하게 애를 낳는 바람에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애는 왜 한 달이나 일찍 낳은 거야? 무슨 문제는 없는 거지? 한 달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터에서도 며칠만 있다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도 이상 없고 저도 괜찮아요. 딸의 말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얼굴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야? 산후조리하러 조리원에 갔으면 엄마가 보러 갔을 텐데. 애를 갑자기 낳게 되는 바람에 조리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약한 날짜가 안 맞아서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나중에 애 좀 크면 그때 집으로 갈게요. 죄송해요, 엄마. 알았어, 몸조리나 잘해. 애 낳고 조리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해주세요.
가까스로 딸의 안부를 확인하긴 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게 또 걱정이었죠. 생각해보니 딸이 결혼한 이후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외손녀가 태어나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딸과의 연락은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손녀와 딸을 돌잔치에서나 볼 수 있겠다며 만남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막 씻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사위였어요. 그때까지 사위가 저한테 따로 연락한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보세요? 장모님 접니다. 그래, 이서방이 어쩐 일인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은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은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습니다. 뭐?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야? 어느 병원인가? 내가 당장 가봐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애 보느라 좀 무리를 한 모양이에요. 영양제 맞으면서 며칠 쉬면 괜찮다네요. 그래? 네. 그리고 병원엔 간병인을 고용해서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이가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차 중국에 장기 출장 중이시라 제가 회사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매일 모임 때문에 바쁘시고 그래서 애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이럴 때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내가? 네. 와서 애 좀 봐주시고 은지 퇴원하고 먹을 것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전 아무래도 일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가겠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지갑만 챙겨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동안 그림의 떡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던 딸의 시댁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어요. 사위는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더군요. 장모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잘 있었나? 근데 은지는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영양제 맞으면서 잘 쉬고 있어요. 아이는 안에 있어요. 전 일 때문에 바로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 그러면서 급하게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방에서는 생후 7개월 된 손녀가 유아용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랑 분유는 여기 다 준비돼 있어요. 이유식 재료도 냉장고에 있고요. 사위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80평 대저택이라더니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사람의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갑자기 사위가 불렀습니다. 사실 어제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그만두셔서요. 집이 좀 지저분한데 혹시 청소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애 보는 게 우선이죠. 그래도 아이 잘 때 시간이 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장모님이 청소를 오래 하셨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서툴러서 그런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게. 애 잘 때 짬짬이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장모님. 참, 그리고 죄송한데 가능하면 청소는 손걸레질로 해주세요. 바닥재가 고급이라 함부로 청소기 돌리면 흠집 나거든요. 뭐? 이 넓은 집을 손걸레질하라고? 아니 뭐 또 꼭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그동안 일이 밀려서 야근도 많이 해야 하고 지방도 돌아봐야 해서 아마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보고 들어오게. 사위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운동장 같은 집을 손걸레질로 언제 다 청소하지? 말이 안 되는데. 심란한 마음은 손녀가 자는 모습을 보니 좀 누그러졌습니다. 딸을 닮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래, 우리 딸이랑 손녀를 위해서라도 참자. 평생 해온 청소인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 내가 도와줘서 딸이 잘 살면 못할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도구를 찾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엔 아이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더군요. 그래서 먼저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죠. 역시 고급 그릇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도 얼마나 조심하면서 집안일을 했을까? 비싼 그릇 한 번 잘못 깼다가는 깐깐한 시어머니에게 날벼락을 맞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그때 손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 달래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깼어요. 할머니가 우유 타줄게요. 그러고는 분유를 타서 먹이자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엄마가 빨리 나으면 좋겠지?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혼잣말 같은 말을 건넨 후 아이를 트림시키고 놀아주다 보니 다시 잠들었네요. 그래서 저도 하다만 청소를 다시 시작했죠. 그런데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안사돈이 들어온 게 보이더군요. 어머나, 사돈이 왜 여기 있어요? 안사돈이 놀라며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손에 걸레를 든 채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이 서방이 아이 좀 봐달라고 해서. 아이 보러 온 사람이 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집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하시던 일이니까. 근데 바닥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안사돈은 제 옆으로 와서 아예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에 물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무가 상해요. 그리고 여기 구석 좀 제대로 닦으세요. 먼지랑 얼룩이 그대로네. 저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탁 닦을 땐 각별히 조심하세요. 아주 고가 대리석으로 만든 특별한 식탁이라서요. 안사돈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혹시 우리 애한테도 이런 건 아니겠지? 도우미가 있었으니 괜찮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손주에게 이유식만 먹이고 딸이 병원에 가보려고 했는데 안사돈이 방에서 나오며 당부했어요. 전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재현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저녁은 좀 서둘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저녁 준비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원한 딸을 대신해 손녀를 보러 와준 것인데 손걸레질에 저녁 준비까지 아예 도우미로 취직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사돈은 제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손녀와 둘이 남으니 사돈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딸이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위한테 물어봐도 간병인이 있어 괜찮다고만 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위에게 다시 보러 가볼 생각이었는데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 그날도 갈 수 없게 된 거죠. 잠시 후 오후 2시쯤 사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장모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는 별일 없었죠? 아이 그럼 잘 있지. 근데 은지는 어느 병원에 있는 거야? 자네가 들어왔으니 내가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런 제 말에 사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내일이면 퇴원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가서 데려올게요. 장모님은 아이한테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나 그래? 이제 괜찮아졌나 보구만. 그럼 내일 보지 뭐. 드디어 딸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모님, 집안이 하루 만에 아주 깔끔해졌네요. 역시 솜씨가 남다르세요. 아니야, 이깟 청소가 뭐라고. 별거 아니지. 그래요? 그럼 집사람 다 회복할 때까지 며칠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도 보시고 집안일도 좀 해주세요.
저는 놀라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도우미가 그만뒀으면 새로 구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나를 파출보처럼 부려먹으려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사위의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 어차피 그런 일 하시잖아요. 남의 집에서 일하나 우리 집에서 하시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남 도와주느니 딸이랑 손녀가 사는 집을 청소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아니, 당연히 수고비는 드릴게요. 수고비는 무슨, 내 딸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자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아쉬운 생각 들면 말씀하세요. 어차피 해주시는 만큼 살해는 할 생각이었으니. 그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사위가 저를 장모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잠깐 쉬던 사위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시 나갔어요. 또 아이와 둘이 남겨진 저는 계속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안사돈이 지인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5명이 넘는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고 물었어요. 어머, 정희야, 너 이 도우미 바뀐 거야? 지난번에 그 아줌마가 아니네? 아, 이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야.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손녀 봐주려고 잠시 와 계신 거야. 안사돈의 대답에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아이, 근데 애 봐주러 오신 분이 왜 앞치마를 하고 계셔? 응, 도우미가 그만둬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계셔. 안사돈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 사돈이 청소를? 좀 불편하지 않니? 아니야, 원래 그런 일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잘하더라고. 그런 안사돈의 말에 지인들의 얼굴에 동정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 다양한 표정이 나타났어요. 그때 안사돈이 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거실에 차 좀 준비해 주세요. 홍차로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죠. 홍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희야, 너희 며느리 뭐가 안 좋아서 입원까지 했어? 몰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살이 심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맞아. 우리 땐 애 낳고 다음 날부터 시부모 밥상 차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집안일 제대로 못해. 요리도 형편없고. 그래서 내가 매일 가르치는데도 늘지를 않어. 안사돈이 딸 욕하는 걸 듣고 있자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원까지 했는지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인데 그걸 참을성 없는 아이의 엄살처럼 말하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홍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테이블에 놓는데 안사돈이 절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 여기 찻잔에 뭐가 묻어있잖아요. 다시 닦아오세요. 그 말에 놀라 찻잔을 들여다봤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생글거리며 웃고 있는 게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돈과 말씨름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다시 가져올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죠. 그날 밤도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손주방은 아기 침대와 물건들로 꽉 차 있었고 다른 방들도 다 잠겨 있었거든요. 불편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 분유를 먹이다 보니 또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제 딸도 자그마한 아기였는데 어느새 커서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아침 저는 사위를 보며 물었어요. 이서방, 은지 오늘 오는 거 맞지? 네, 오후에 퇴원 수속하고 데려올 거예요. 그런 사위의 말만 믿고 저는 또 하루 종일 애 보기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딸도 없는 집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 정작 아프다는 내 딸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평생 청소하며 살았지만 그때처럼 무시당하며 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 퇴원하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오후에 퇴원한다던 딸은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네요. 저는 혼자 들어온 사위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왜 또 혼자인가? 은지는? 그게 오늘도 못 온대요. 의사가 며칠 더 안정을 취하래요. 아니 무슨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병이야? 제발 병원이 어딘지만이라도 좀 알려주게. 얼굴 한 번이라도 봐야겠어. 그러자 사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은지가 장모님 오시면 불편하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입원했는데 엄마인 저를 못 만나게 하다니. 하지만 사위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딸이 입원했다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왜 남의 집에서 파출부 노릇을 하고 있어?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핑계로 계속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그날 저녁 또 안사돈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네요. 변기 뒤쪽도 닦아야죠. 주방 싱크대에 물때가 끼었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저는 묵묵히 그 잔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참았죠. 밤이 되어 또 소파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딸이 정말 병원에 있는 게 맞는지, 왜 저를 못 만나게 하는지 수많은 의문 때문에 속이 터질 듯이 답답했네요. 내일은 꼭 은지를 만나야겠다. 더는 못 참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제가 맞닥뜨리게 될 진실이 얼마나 무섭고 기막힌 일인지 그때까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위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서방, 오늘은 꼭 은지를 만나야겠어. 어디 있는지 제발 알려주게. 그러자 사위가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내일은 꼭 데려올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 말을 며칠째 듣고 있는지 아나?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그게 은지가 정말 장모님 모시지 말라고. 딸이 아픈데 친정엄마가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혹시 자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그 말에 사위는 잠깐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안사돈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죠.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장모님이 은지 만나러 병원 가신다고. 사위의 말을 들은 안사돈은 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어련히 잘 데려올까? 왜 아침부터 바쁜 애 붙잡고 시비 거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오늘은 커튼이나 싹 뜯어서 빨아놓으세요. 침대 커버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해주니 정말 도움이라도 된 줄 아십니까? 난 그냥 우리 딸이 편하라고 힘든 것도 참고 일한 거라고요. 근데 내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내가 태평하게 이 집에서 커튼이나 빨고 있게 생겼습니까? 제가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자 안사돈이 놀랐는지 뜨끔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화를 냈어요. 이게 다 은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애가 더러운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원래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네 집에서 일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내가 우리 은지 보고 와서 사돈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애 어디 있는지나 좀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내일은 꼭 데려오라고 할게요. 그러니 바쁜 애 붙잡지 말고 하루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목학서라도 써야 믿으시겠어요? 저와 안사도는 한참 동안 썰전을 벌였어요. 하지만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손녀가 깨어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또 손녀를 보러 들어가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딱 하루만 더 기다리죠. 하지만 저는 사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두 사람이 외출한 틈을 타 딸과 사위가 쓰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소하며 매일 들어가는 방이었지만 옷장까지 열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겉만 청소하던 날과 다르게 화장대 서랍과 옷장 속 사위의 정장 주머니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딸이 어디 있는지 단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제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나가려다 휴지통에 버려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한 개인 병원의 상호가 찍힌 영수증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분명히 사라진 딸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잠들어 있는 손녀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영수증에 찍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서울 변두리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로 40분이 넘게 달려 강북에 있는 한 개인 병원 앞에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딸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답을 해줬죠. 네, 여기 2번에 계세요. 302호에 계시네요. 저기 코너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며 302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엔 그토록 제가 그리워하고 걱정하던 딸이 반쪽이 된 얼굴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뜻 봐서는 결혼 전 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딸의 손이었어요. 손등과 팔뚝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일부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더군요. 은지야, 엄마 왔어. 아니 이게 무슨... 그러자 힘없이 누워있던 딸이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래 은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제 말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집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뭐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 집에서 종 취급을 받았다뇨? 시어머니가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켜놓고 종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청소, 빨래, 요리, 그러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딸이 환자복을 들어올려 팔을 보여주자 상처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이거 설마 너희 시어머니가 그런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빨래 개는 게 느리다고 쥐어 박으시고 요리 간이 안 맞다고 국자로도 때리셨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서방은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서방은 뭐하고 있었어? 제 말에 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이는 더했어요. 완전히 저를 몸종 부리듯 했어요. 매일 구두를 닦아서 대령해야 하고 와이셔츠 다림질이 마음에 안 들면 옷걸이로... 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흐느끼는 딸을 보며 원통함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아니 도우미는 뭘 하는데 집안일을 너한테 다 시켜? 엄마, 도우미는 원래 제가 시집갈 때부터 없었어요. 제가 있는데 뭐하러 사람을 쓰냐고. 그래서 만삭에도 집안일 하다가 양수가 터져서 조산한 거예요. 그 순간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제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뭐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위와 안사도는 실컷 부려먹고 때리던 제 딸이 입원하자 이번엔 그 엄마인 저를 불러 대신 일을 시키며 도우미 취급한 겁니다. 저희 모녀를 지렁이보다 못하게 취급한 거죠. 죄송해요, 엄마. 뼈만 남은 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품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안사돈과 사위가 서 있더군요. 아니, 여긴 어떻게 한 거야? 천박한 출신이 다르긴 다르네. 도둑고양이처럼 여기저기 뒤져본 거야? 안사돈이 경멸 어린 눈동자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어떻다고 이 난리야? 집에서 피둥피둥 노는 며느리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집안일 좀 시킨 게 뭐가 돼서라고. 집안일이 아니라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잖아. 애한테 손찌검까지 하면서. 어머,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교육이에요, 교육. 친정에서 배운 거 없이 시집 왔으니 나라도 가르쳐야지. 안사돈의 말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르쳐? 감히 누가 누굴 가르쳐? 당신처럼 고약한 인간이 감히 내 딸을 가르친다고? 그때 안사돈의 곁에 서 있던 사위가 갑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그러더니 10,000원짜리 석장을 꺼내 제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장모님, 그동안 일한 수고비 얼마면 돼요? 뭐 30,000원이면 충분하죠? 여기요. 저는 기겁하며 외쳤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하긴요. 일했으니 그에 합당한 사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일해준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병원 사람들 다 듣겠어요. 그러자 안사돈도 거들고 나서더군요. 그래, 당신 딸 우리가 그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줄 알아? 청소나 해서 먹고 살던 집구석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했어. 그 정도면 납죽 엎드려서 감사한 줄 알고 일해야지. 호의호식? 하루 종일 고생한 것도 모자라 매질까지 당한 게 호의호식이야? 누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줄 알아? 애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나도 힘들었다고. 내가 오죽 속이 터지면 애한테 손을 댔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지만 더는 그 인간들과 실랑이하며 기운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딸에게 말했죠. 은지야, 어서 일어나. 집에 가자.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안사돈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요? 얘는 이제 당신 딸이기 이전에 우리 집 며느리야. 뭐? 그런 지옥보다 못한 집구석에 내 딸을 또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비켜! 그때 사위가 재빨리 제 등에 업힌 아이를 빼앗아 들며 외쳤어요. 지금 나가면 애는 절대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라고? 애 이리 내놓지 못해? 하지만 사위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나가면 양육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순 없으니까. 그 말에 딸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던 거예요.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이 손녀를 인질 삼아 딸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떻게 천륜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제 보니 은지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사람 성질 돋우는 게 딱 장모님 닮았네요. 그 정도만 아니었으면 제가 골프채까지 드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게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사모님 소리 좀 들으니 진짜 뭐라도 된 줄 알고 까불더라고요. 뭐야? 너 내 딸한테 골프채까지 휘두른 거야? 사위는 제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애가 우리한테 있는 한 저 미련한 애는 절대 이혼 못해요. 그러자 안사돈도 저와 딸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병실 문이 부서져라 큰 소리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안 돼, 잘못했어요. 애는 돌려주세요, 제발. 딸은 절규했지만 못된 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네요. 엄마, 어떡해요? 우리 애를 데려갔잖아. 난 애 없이 못 살아요. 저 그냥 집으로 갈래요. 맞아 죽어도 애랑 같이 있다가 죽을래요. 딸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딸을 꽉 끌어안으며 외쳤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애를 그 집에서 구해낼 거야. 두고 봐. 그러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울던 딸은 지쳤는지 제풀의 기운이 꺾여 잠이 들었더군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 일하던 건물에 꽤 큰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도 5명이나 되고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분야에서는 꽤 이름난 곳이라고도 했죠. 그 중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 여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기겁한 변호사가 당장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딸아이를 퇴원시키고 함께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헌데 퇴원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진단서를 요구하자 의사가 외상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그저 가벼운 두통으로 입원한 걸로 진단서를 발급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딸이 하고 많은 병원을 놔두고 그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안사동과 막역하게 지내는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구타를 당한 흔적이 분명하지만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직원들 입을 막으며 치료를 끝내고 돌려보내길 반복한 겁니다.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진단서 받기를 포기하고 그냥 퇴원해야 했죠. 딸의 몰골과 그간의 얘기를 들은 변호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워낙 대단한 집안이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의 열쇠는 바로 따님이 쥐고 계세요. 그 말에 딸이 움찔하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대충 들어보니 피해자분이 아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송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해요. 그런 집구석에서 자라면 아이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집안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렇지만... 딸은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를 데려오는 게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면 더더욱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아이의 양육 환경과 안전이에요.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집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그냥 용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변호사의 설득에 딸의 눈에도 잠시 희망의 빛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다시 사회생활 시작하세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바빠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건 안 돼요. 적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찾아봐야죠. 요즘엔 다행히 육아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편이니 열심히 찾아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도울게요.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딸이 변호사의 책상 앞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기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맞아서 생긴 상처랑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말을 여기 녹음해 뒀습니다. 어머, 이건 뭐니? 제가 놀라서 묻자 딸이 답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낡은 핸드폰이에요. 혹시 제 핸드폰으로 무슨 기록을 남겼을까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도 잘 못 받게 빼앗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발견한 이 못 쓰는 핸드폰에 사진이랑 음성 녹음만 남겼어요. 서랍 속에 방치됐던 거라 남편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딸의 말에 변호사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렇게 확신한 변호사는 정작 저희보다 더 신나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물론 그동안 딸은 다시 취업하기 위해 수많은 이력서를 넣고 수없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주로 육아하는 여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회사들에 지원했죠. 그러니 중소기업이라도 경쟁률이 말도 못하게 높았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딸이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와 외치더군요. 엄마, 저 붙었어요. 화장품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여기 사내 어린이집도 있고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표님도 여자고 여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나, 잘했다, 잘했어. 네, 이제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저와 딸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딸이 남긴 사진과 음성 파일을 통해 두 사람이 얼마나 딸을 학대했는지를 증명했고
그 집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도우미와 회사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인색하고 망나니 같은 인성을 지녔는지 증언해줄 사람들을 찾았죠. 결국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 끝에 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고 사위와 안사돈의 폭력성도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당연히 갓 돌이 지난 손녀의 양육권은 딸이 갖게 됐고 이혼한 사유 또한 시댁에서 제공했다는 걸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저와 딸은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뻔뻔한 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며느리 버릇 좀 가르친 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호강에 겨워서 정신 못 차려도 분수가 있어야지. 시집살이 하면서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사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멀쩡한 내 딸을 왜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 너 내가 그냥 좋게 애 보내줄 것 같아? 두고 봐. 후회할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딸이 손녀와 함께 그 끔찍한 집구석을 탈출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변호사에게 평생의 은인이라며 절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위가 전처와도 폭행 문제로 이혼했더라고요. 그때 한번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마음도 변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혼한 딸은 열심히 일하며 손녀의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엄마,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이번에 저 팀장 달게 됐어요. 저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베트남 여행권 받았어요. 우리 세 식구 처음으로 가족여행 가게 됐다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외동딸의 행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슴 찡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군요. 엄마, 그 집구석 결국 풍비박산 났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서방네 집 말하는 거야? 네. 제가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는데 실은 그 인간이 저한테만 못되게 군 게 아니었거든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갑질하고 뻑하면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폭력도 행사했어요. 야근이랑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시키면서 수당도 하나 안 주고. 어머나, 그랬어? 이런 썩을 인간들. 그래서 참다 못한 내부 고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 일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양심 고백한다고 회사 원료에 대한 제보도 했나 봐요. 애들 장난감에 들어가는 원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나온 걸 알면서 생산 단가 낮추려고 그 재료를 그냥 계속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되면서 생산된 물건은 전부 리콜 처리하고 사과문 발표했지만 뭐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결국 불매운동까지 일어나서 회사는 망하고 돈 엄청 들여서 중국에서 벌이던 사업까지 적자나면서 그 80평 아파트도 은행에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폭행건으로 결국 실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서 죄짓곤 못 사는 법인가 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며 저녁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살펴봤죠. 그랬더니 글쎄 낯익은 여자 하나가 마트 개선한 조끼를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119 구급대가 여자를 들것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 안사돈이라는 사실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주위에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말을 들으니 사정이 이렇더군요. 급격하게 기운 가세로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온 안사돈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 취직했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다 과로로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한때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든 마음은
통쾌함보다는 측은함이었어요. 모든 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때 조금만 겸손하고 선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노년에 개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